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그게 이제 1차 공세죠. 그리고 4월 17일 부활절 기점으로 2차 공세했죠. 그거 실패했죠. 그리고 다시 지난주에 2-2 공세를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더욱더 밀어붙여라 라고 주장하는 총참모장이 왔습니다. 러시아의 총참모장이 이지움 가장 최전방에 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온 것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엄청난 포격을 퍼부어버렸습니다. 그 러시아군 총참모장 군서열 1위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포격을 퍼부었는데 정말로 그 포격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모스크바로 급히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총참모장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닥달을 해서 다시 공세에 나섰는데 그 공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뭐 이런 지금 이 러시아군의 현재 상황을 영국 정보당국이 분석을 했는데 러시아군이 현재 참 처참한 현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네요. 자,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월 2일 전황을 먼저 보겠는데요. 일단 전과를 보면 병력은 하루 동안 300명을 사살했고 전차는 러시아 전차 22대를 더 격파해서 지금까지 총 1048대를 격파를 했네요. 장갑 차량은 82대 격파, 야포 9문 격파, 그리고 항공기를 2대 더 격추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추세가 항공기는 거의 뭐 하루에 1대, 2대, 많아도 3대 이런 식으로 격추가 되는 것으로 봐서 이 지금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지역에 러시아군의 헬기나 전투기 등이 그다지 많이 활동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왜냐, 이 우크라이나군이 워낙 스팅어 같은 이런 야전 방공 체계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항공기 못 집어넣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냥 지상군끼리 맞붙고 있는 이런 상태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전선 상황을 브리핑을 해보면 러시아가 북부 국경 지역에서 포격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키이우 이 서부 지역의 국경 지역이 체르노빌 아니겠습니까? 이 체르노빌 지역을 향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벨라루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쪽으로 박격포 사격을 계속 간헐적으로 해대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체르니우 북쪽 지역, 즉 키이우의 동북쪽이죠. 여기 국경 지역에서도 계속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영내에서 박격포 사격을 하고 있다. 박격포라고 하는 것이 뭐 사거리 아무리 길어봐야 한 10km 안팎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국경 지역에서 깔짝깔짝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침략을 또 침공을 할 수 있고, 또 벨라루스 군이 지금 국경 지역에 집결을 하니까 벨라루스 군도 동원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여기 방어 병력을 많이 못 빼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 병력을 묶어놓는 차원에서 러시아가 이 국경 지역에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스페츠나츠들이 러시아 영내로 들어가서 철도를 끊고 뭐 도로를 뭐 끊고 이런 그 사보타주를 계속 하니까 이제 보급로를 괴롭히고 끊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이 모든 국경 도시에 준계엄 체제를 내려서 골목골목마다 길목마다 검문소를 설치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의 특수부대를 가려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지움 측선에 또 공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공세했죠. 그거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편성해서 이지움 축선에서만 25개 BTG, 처음엔 22개 BTG로 공격을 했는데 25개 BTG 대대전술단으로 다시 공격했는데 또 실패했죠. 그 사이에 총참모장이 와서 뭐 하는 거야 하고는 호통을 치고 그러는 상황에서 다시 사실은 쉬고 이제는 재정비해야 되는데 쉴 겨를도 없이 다시 공세에 나섰다가 반나절 만에 박살났답니다. 모든 공세. 여기 지금 보시면 갑자기 어제는 없었던 화살표들이 쭉쭉쭉 생겼습니다. 이 말은 공세에 나섰다는 말이죠. 여기 지금 이 자포리자에서도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보신 분들 화살표 없었어요. 소멸됐죠. 그런데 다시 화살표 생기고, 또 이게 크리프리 쪽에서도 다시 화살표 생기고, 그래서 없던 화살표들이 갑자기 하루 만에 막 생겼어요.
아마 이거 내일 전황도에는 이거 없는 거 나올 겁니다. 왜?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지움 축선의 방공망을 대폭 강화했다.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러시아 이 영내인 벨고로드 지역까지 날아 들어가서 그 러시아 영토죠. 거기서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야 이거 해서 이 지역의 방공망을 엄청 강화시켰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도네츠크시 외곽 공세 이쪽으로 뻗어나간 그 마린카 이 축선입니다. 공세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루베즈노에 대한 점령에 성공했다. 여기가 어디냐? 세베로도네츠크 이 지역이에요. 여기는 진작에 우크라이나가 100m 강폭의 강을 넘어와서 다리를 끊고 해서 포기를 했던 지역인데, 거기 조금 남아있던 방어 병력을 뚫지를 못하고 이 본대가 철수를 한 것을 엄호하던 그 엄호병을 뚫지를 못하고 지금 며칠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빠져나오니까 점령을 한 것이지 그냥 빠져준 겁니다. 그래서 리만 지역을 방어선으로 이제 해서 그 강을 100m 강폭의 강을 이제 방어선으로 하는 것을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내준 것을 이제서야 루베즈노예를 점령했다라는 것이고, 정말 뭐 이 러시아군의 전투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정말 아주 찌질하게도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 이 일대에서 농업 약탈을 하고 있답니다. 농기구를 약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 아주 곡창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또는 농업 기업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식량들 이런 것들 마구마구 지금 실어서 이 크림반도 쪽으로 막 보내고 있는 그런 차량 행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이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이거는 이 군용이 아니고 민간용이다, 민간용을 손대면 되냐 라고 하니까 지금 전신대 뭐 하는 거야, 뭐야 하고는 총을 민간인에게 들이대고 빠지라 이겁니다. 전시에 지금 뭐냐, 죽고 싶어 라고 했다라는 건데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마리우폴 지역에 지금 아조스탈 이 제철소에 시민들이 한 1000명 있죠. 이 중에서 100명 정도가 버스로 이제 탈출을 했는데, 이 버스는 러시아가 제공한 버스가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들여보낸 버스고, 그러면 러시아가 그 길을 순순히 열어줬냐? 아닙니다. 유엔에서 들어가서 아조스탈 제철소로 들어가서 민간인을 제대로 학살하지 않고 보내주는가를 감시하는 유엔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빼준 이런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뭐 자발적으로 해줬을 리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 재밌는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또 전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뭔가 컨트롤하는 패널 같죠? 이게 스투그나 P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 컨트롤 박스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니터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4월 초에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미사일이 카모프 52 헬기를 격추했던 대전차 미사일로, 대공 미사일이 아닌데 전차 잡는 대전차 미사일로 카모프 52를 격추했던 동영상, 또 이런 화면 보셨죠? 그런데 거의 한 달 후에 또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똑같은 미사일인 스투그나 P, 우크라이나제 대전차 미사일에 또 격추됐어요. 이렇게 지금 바로 그냥 맞아서 격추되기 직전의 이 모습을 캡처한 사진인데 이러고는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야, 카모프 52가 이렇게 지금 탐지력이 허접하냐. 이 정도 그냥 확 불꽃이 치솟아 오르면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그냥 그대로 옆구리 맞고 툭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정말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라고 막 자랑하던 카모프 52가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 한때 카모프 52를 아주 뭔가 좋아했던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외스럽기도 합니다. 씁쓸하기도 하네요. 자, 들어갑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군사력, 특히 지상군 전력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영국 정보당국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러시아군의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놓아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했을 때 최소 120개 이상의 대대 전술단으로 구성된 병력을 투입했으며, 이는 전체 러시아 지상군 전투병력의 65%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이었다고 영국 정보당국을 인용해서 우크라인폼이 현지 시각 5월 2일 전했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은 개전 초기 러시아가 동원한 120개 BTG는 러시아의 육군과 해군 육전대, 공수군 등 전체 가용 지상 전투병력의 65%에 달하는 수준이며 5월 1일 기준으로 이 전력의 4분의 1이 전투 불능 상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은 특히
VDV, 즉 러시아 공수군이 유독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미군 당국의 정보 판단을 인용한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 공수군의 제76 근위 공중 강습사단과 제106 근위 공수사단이 개전 초 투입했던 대대 전술단의 절반을 잃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 상실한 군사력을 재건하는 데는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주요 방산업체가 가동을 멈췄고 극심한 물자 부족으로 각 군관구의 전략 예비 부대는 물론 전시 비축 물자까지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복구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17일부터 동부전선 전역에서 실시했던 대규모 공세가 연이어 격퇴당하면서 현재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인데요. 이미 러시아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상황에 매달리지 말고 그나마 남은 병력이라도 온전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국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 곳이에요. 원래 영국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를 개전할 때 투입했고 거기에 지금 4분의 1이 사라졌다. 여러분들 뭐 군사학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대의 30%가 사라지면 전멸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5% 사라졌으니까 전멸 직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학을 전혀 모르신 분은 아니 그래도 65% 남아있는데 무슨 전멸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전술적으로 그렇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는 개전 당시 2월 24일 당시에 120개 BTG 해서 65%의 지상군 전력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알려드렸듯이 각 지역에 있는 추가 증원군들을 계속 불러왔죠. 그래서 이 전쟁에 러시아는 65%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최소한 85%를 집어넣고 그래서 지금 이 영국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영국은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파괴된 탱크나 이런 것들을 재생하려면은 오래 걸린다. 수년 걸리는데 지금 이거는 정상적일 때 수년이지만 지금은 제재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품이나 이런 걸 구하기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건데요. 저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완전히 병력이 거의 고갈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국이 나서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이기고 있는데 미국이 나서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미국이 마치 2차 대전 초기에 랜드리스법을 통해서 소련과 영국을 무제한으로 도와주던 그 시점처럼 활동하고 있지만 1942년도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게임 끝나버렸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러시아는 절대 미국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상황 관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너무 뭔가 투입할 전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계엄령 이야기도 나오고 전면전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리고는 벨라루스, 트란스니스트리아 이런 외곽에서의 제2전선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미국 참전한다? 라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 깜짝 놀랄 일인데요. 보겠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재래식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제압하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초강력 경고가 크렘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마쿠 실세로 알려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키이우를 방문한 당일 미 하원이 러시아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 또는 확전 시도를 겨냥한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육선을 지낸 애덤 킨징거 의원은 워싱턴 DC 시각 5월 1일 오후에 뜻을 함께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공동 발의 형식으로 미국 동맹국 방어를 위한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화학, 생물 또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제3의 지역에서 전선을 확장하는 것을 결코 넘지 말아야 할 명확한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러시아가 이를 넘을 경우에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주 하원 외교위원회를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교감 속에서 나왔는데요. 결의안은 수백만 명의 실향민, 수천 명의 사망자, 셀 수 없이 보고되는 제노사이드와 성범죄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를 멈추려면 미국이 행동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더욱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킨징거 의원은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결의안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라면서도 푸틴에게는 기회가 있다. 푸틴이 서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지만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일이 생긴다면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의 이 같은 메시지는 최근 핵무기 사용을 운운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벨라루스 등에서 전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크렘린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보이는데요. 푸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이 영국에게 핵무기 공격하면 니들 500m짜리 쓰나미가 영국 섬을 덮칠 거야. 이렇게 영국에게 협박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봐줘서는 안 되겠구나. 또 생화학무기 쓴다. 생화학무기를 썼던 정황이 마리우폴에서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걸 이제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벨라루스가 군이 들어온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 하원을 방문해서 아마 뭔가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키이우를 방문한 그 시점에 이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힘을 잔뜩 실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에는 민주당의 서열 1위다 이런 아주 극찬들이 나왔는데 발의는 공화당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 공화당 의원이 사실은 이 민주당하고 아주 친한 그런 경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사람이 총대를 메고 발의안을 내고 여기다가 이제 친분 있는 공화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해서 초당적인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자, 미국이 야, 우리 참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미 대통령이 우리 한국처럼 이 자동 개입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 또 여기서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지금 격하하고 있는데 대량으로 사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파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승인할 때 주저하지 마라. 우리가 신속하게 해줄게 라는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바이든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준비는 다 돼 있어. 우리 의회는. 그러니까 결심하면 바로 그냥 집행해. 근데 그 집행은 뭐냐? 러시아가 생화학무기 또는 핵무기 이런 걸 쓴다든지 아니면은 트란스니스트리아나 벨라루스 같은 주변 제2전선을 직접적으로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동맹국 트란스니스트리아 옆에 루마니아 있고 이러니까 우리 동맹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여기에 바로 참전해야 돼.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으로서 국제전으로 비화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바로 참전해야 돼. 그러니까 바이든 주저하지 말고 참전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낸시 펠로시가 키이우에 방문한 그 시점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면서 또 낸시 펠로시의 또 입을 벌여서 또 대신 설명을 또 해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게도 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푸틴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그런 작업을 또 미 의회에서 했다라는 소식을 드리면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대공세가 곳곳에서 돈좌되고 보급로도 끊기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5월 2일 새벽부터 다시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최전선의 야전지휘소를 전격 방문한 군서열 1위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 30일 러시아군 총참모장으로 군서열 1위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상급 대장이 이지움 야전지휘소를 전격 방문한 직후에 급히 재정비를 마친 러시아군이 재차 공세에 나섰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5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4월 중순부터 시작된 대규모 공세가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에 막혀 곳곳에서 돈좌되고 일선 고위 지휘관들이 연달아 전사하는 등 대혼란이 벌어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총참모장 전선 시찰이라는 카드를 꺼내 일선 지휘관들을 압박했는데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이지움 시내의 학교에 마련된 야전 지휘소를 방문했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을 맞고 엉덩이와 다리에 파편상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고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참모장의 현지 시차를 전후해 잠시 주춤했던 러시아군의 공세는 현지 시각으로 5월 2일 월요일 새벽부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지움 축선의 주력 부대는 바르벤코보, 슬로반스크, 리만, 세베로도네츠크 전 전선에 걸쳐 대대적인 화력을 퍼부으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러시아군은 반나절 간의 공세에서 소수의 병력이 남아있던 루베즈노예를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세베로도네츠크 방어선을 뚫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예비대인 제6연합군을 움직여 며칠 전 우크라이나군에게 빼앗긴 하르키우 북부 지역과 슬로보잔스키 일대에 대한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 공세는 화력은 거셌지만 투입된 기동부대가 적어서 결국 하르키우 외곽의 주요 정착지들을 점령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다른 전선인 헤르손 전역에서도 단일 전장에서 반나절 사이 무려 10대의 올란텐 무인정찰기를 잃을 정도로 치열한 화력전과 공세를 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이 형성되지 않은 자포리자 방면에서 일정 거리를 진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착촌을 점령하거나 전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재정비가 끝나기도 전에 개시된 이번 공세는 러시아가 전력 재정비 대신 5월 9일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속도전을 벌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심지어 보급선도 불안정한 부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 공세 실패했다고 제가 주말에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4월 30일 총참모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 따졌겠죠. 니들 뭐 하는 거야 하고는 이제 따져서 바로 다시 공격해 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포격을 맞았고 그래서 뭐 현지지도 조금 더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야전병원에서 긴급하게 파편을 빼내는 수술을 하고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굉장히 큰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모스크바로 후송되어 돌아갔다 라는 겁니다. 이야, 총참모장이 지금 러시아군 장성이 12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은 있을 수 없어요. 장군이 12명을 두 달 만에 12명이 죽는다?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저는 이야기했던 흑해함대 사령관 그리고 거의 장성급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상급대령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지금 뭐 거의 한 15명 정도의 장성급이 지금 죽었죠. 이야,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군서열 1위인 총참모장이 합참의장이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이 전방시찰 전쟁하는데 합참의장이 그 최전방에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여기는 안 가면 안 되죠. 왜? 푸틴이 지금 워낙 분노했으니까 이 지금 총참모장이 뭔가 지금 행동을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여기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아니야 다를까 그 온 것을 그 총참모장의 동선을 우크라이나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제대로 정보를 취득했을 수도 있고 미국이 가르쳐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포격을 때린 거예요. 학교 하나를 지금 야전지휘소로 쓰고 있는 그 학교를 향해서 그대로 포격을 퍼부어서 총참모장이 직접 파편을 다리와 엉덩이라고 하니까 여러 개의 파편을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텐이라고 하는 게 파편을 맞을 정도면 바로 옆에 터졌다는 말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총참모장이 딱달을 하고 거기다가 부상을 입고 모스크바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지금 분노한 상태에서 갔으니까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두 번에 걸친 공세에서 깨진 부대를 다시 휴식을 주지 않고 다시 친 겁니다. 이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나절 만에 격퇴를 다 당해버렸다 라는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의 발표가 있어요. 반나절 만에. 그 반나절 동안 러시아군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좀 쉬게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제가 러시아군에게 드리고 싶은데 5월 9일이라는 그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니 5월 9일 지나면 또 이 푸틴 대통령이 암수술 받는다고 하네요. 그 암수술 받기 전에 성과 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차는 일입니다. 자신이 암수술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뭔가 성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총참모장이 중부상을 당하는 이런 상황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